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아시아, 미국 증시 모두 미미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도 오감만족과 함께 이슈와 시장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저희의 고민 해결사시죠?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FOMC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금리 인하를 좀 어느 정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7월은 거의 100%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나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좀 향후에 궁금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네, 일단 맨날 미국 얘기만 하다가 네. 이제 오랜만에 우리나라 하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돌아왔는데요. 네. 일단 한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할 것인지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미국은 확실하게 이제 인하에 대한 기조가 좀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네. 유럽이랑 일본은 이제 이미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그쵸. 더 내리기는 힘들지언정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은 이제 기조가 확실해져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딱히 정해져 있던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쵸.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일단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작년에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된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위기론을 제시하는 기사들도 많았는데 네.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감도 좀 있지만은 네네.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금리 역전이 그다지 큰 이슈는 아니라는 거 일단 체크해 두고 넘어가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말고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인상보다는 인하 쪽에 동결보다도 인하 쪽에 조금 무게가 좀 실려 있는데요. 일단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좀 근거들을 조금 나열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제가 이제 국내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거 화면 먼저 보시면은 나왔네요. 언제냐 저기 5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내려가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1.75%거든요. 근데 네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1.9, 그러니까 2% 조금 언저리 수준에서 1.563까지 내려왔다라는 네네. 거. 어제자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1.75거든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네, 다음 한국은행 화면 볼게요. 기준금리가 네. 1.75라고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네네. 이거에 비하면은 낮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10년물 금리가 과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았던 적이 있는가 해서 제가 다음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네. 낮았던 적이 있을까요? 어, 네, 나왔네요. 나왔네요. 네. 네, 보시면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처음 나온 거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 처음 낮아졌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은 시장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좀 예상이 나와 있는 것인데 네네. 제가 봤을 때도 인하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은 네. 굉장히 아까 보신 것처럼 특별한 아주 이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론적으로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는 되는데 이게 또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만 정해지지는 가진 않잖아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좀 진짜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들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만 네네.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인상을 하면은 가계부채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또 인하를 하면은 지금도 가계부채가 많은데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인하를 한다는 것들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제가 좀 하나하나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일단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하면은 부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네. 하시는 어떤가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채를 만들려고 인하를 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채를 만들기 위함이다. 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대출 금리잖아요. 그렇죠. 대출 금리를 싸게 해줄게. 이 뜻은 너네들 갚기 쉽게, 너네들 가지고 있는 거 갚기 쉽게 편안하게 갚아 이 뜻이 아니고 대출 금리 싸졌으니까 많이 대출 받아. 빌려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금리를 낮추는 거는 당연히 부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제가 걱정을 해야 될 것들은 사람들이 과연 부채를 더 질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부채를 뉴스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부채를 많이 지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미 빚이 많기 때문에 이 빚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지금 뭐 한국 경제에 버블이 끼워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버블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다 있습니다. 그렇죠. 대출이라는 은행이라는 것이 있는 나라들은 다 버블이라는 것은 있고 하물며 이제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카드 빚이 1원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다 버블입니다. 그건 다 예, 버블이군요. 왜냐하면 자기 소득을 벗어난 소비이기 때문에 그건 다 버블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꺼지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한국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 하시는 분들 언젠간 맞아요. 언젠간 맞게 돼 있지만은 네. 그게 지금 당장일지 먼 미래일지 좀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가 좀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버블은 있어야 되고 빚은 져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희 나이 또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지 나라의 빚이 많아지겠죠. 왜냐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소비를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좀 많이 하거나 이런 연령층이 좀 많은 저희가 네. 한참 돈 일할 벌 나이, 나이잖아요. 그쵸? 돈 벌 나이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네. 나라의 빚도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나라의 빚이 많아진다는 게 안 좋은 뜻은 아닙니다. 네네. 경제가 성장하는 네. 뜻이고 근데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노령화가 너무 심해서 고령화가 좀 예, 있죠. 저희 나이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뭐 대학 입학 수나 뭐 이제 군대 입영하는 그 통계만 봐도 인원이 팍팍 줄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또 빚을 지실 텐데 네. 그 빚을 못 지기 때문에 빚을 질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빚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게다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분들도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하면은 더 이상 빚을 안 지시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네네.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그 걱정도 있죠. 해외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한미 금리 차 그거에 대해서 좀 기원이 된 건데 네네. 그러니까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이자율을 더 준대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심리인데요. 그래도 그 같은 금융 상품이어도 미국의 금융 상품보다 우리나라의 금융 상품이 조금 더 수익률에 기대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해외로 자본이 유출이 될 것인가? 네. 이걸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오진 못했는데 팩트로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자 그러면은 네. 한미 금리가 이번에 말고 2005년, 6년에 역전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번 역전된 적이 있었군요. 네. 그때 역전된 적이 있었는데 해외 자본이 얼마나 유출이 됐나 봤더니 실제로 33억 달러 정도. 33억. 네. 근데 33억 달러 정도 유출이 됐는데 이게 정말 금융 상품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간 것이냐 이게 아니고 네네. 우리나라가 스스로 해외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적자를 받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적자를 받기 때문에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했지 뭐 금융 상품이 33억 달러만큼 이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2005년이면은 생각보다 금리가 그래도 높았던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IMF 끝나고 10년도 안 됐던 네네. 채니까 금리가 높았었는데 이때 금리 차가 또 우리 지금보다 심했어요. 그때도 자본 유출이 안 됐는데 네.
지금처럼 초유동성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과연 그때만큼 해외 자본 유출이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하방 움직임이 맞고, 근데 이제 초저금리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초저금리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금리를 많이 낮춰봐야 버블도 생길 수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악영향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릴 수 있지만은 초장기적으로는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그거고 이제 이미 가계에서도 대출을 받을 만큼 받았고 버블이 생성될 만큼 아주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우리나라 금리는 그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뭐 생각보다는 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마도 좀 움직임이 있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아닐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요. 다시요? 네,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네, 어떤 이야기죠? 이게 트럼프의 아주 큰 그림. 트럼프의 큰 빅픽처. 그림, 빅픽처 아주 그림을 잘 그려요. 이게 얼마나 그림 잘 그렸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방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솔직히 저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금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 트럼프가 트레이드 워에서 큐런시 워로 투어도 할 것이다. 그쵸.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트럼프가 유럽, 중국, 한국을 상대로 네. 통화 완화 정책에 태클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국 기업이 유리하게 갈라워는 약달러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창을 하고 있죠.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목적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끊임없는 버블을 만들고 끊임없이 유동성을 만드는데 근데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너무 많아지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좋은 점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은 점이지만은 안 좋은 점은 초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네.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유동성을 초과되는 유동성을 유럽, 중국, 한국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아주 큰 그림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약달러 시대는 일단 만들어 놓고 네. 내가 원하는 돈 많은 나라로 만들어 놓고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는 금액들은 나라 밖으로 보내버리겠다. 이제 이런 큰 그림인데 네네. 이게 자연스럽게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다른 나라들도 낮추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약달러를 해도 그 유동성을 국외로 이렇게 흘려보내기는 좀 힘들었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힘으로 힘과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네. 이게 사실상 만들어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물가도 적당하게 오르면서 경제도 성장하는 아주 네. 그 골디락스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거를 만들어 버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저번에도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상대로 무역을 흑자를 내면서 통화 가치가 낮은 나라인 네. 대표적인 나라 유럽, 중국, 한국인데 이런 유럽, 중국, 한국의 유동성을 아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는 많은 유동성을 찍어버리면은 미국은 정말로 골디락스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적당하게 오르는 아주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골디락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아주 트럼프의 큰 그림. 골디락스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네, 무역 전쟁의 아주 본질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안 좋을 것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의 말씀도 많죠. 우려의 생각이 네. 들 텐데 일단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죠. 저희는 직업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그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네. 좋은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 안에서도 뭐라 해야 될까 이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대신에 환율 떨어지는 것만큼 물건을 많이 팔아버리면 되긴 되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이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네. 호재일 수 있다인데 우리나라가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은 환율은 서서히 내려갈 것이고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온 달러는 어디로 가겠어요? 증시로 가겠죠. 네, 증시로 가겠죠. 네. 그대로 증시 상승을 좀 견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초유동성 시대에서는 네. 그런 금리 차로 인해서 뭐 자본 유출입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면서 그쵸. 왜 또 이런 말을 하냐? 아까랑 말이 다른 거 아니냐? 네, 다르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고 해서 네. 미국으로 돈이 이동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미국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매력도는 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환율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미국으로 나갈 유인은 없겠지만은 네. 이게 금리 차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이 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너무 많은 유동성이 생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초과분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아까랑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과 이를 좀 이해하시면 네. 좋겠네요. 네. 자, 전문가님과 함께 금리 차로 인해서 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 오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어와 있나요? 오늘도 조금 큰 회사가 갖고 왔는데요. 네.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매수가와 뭐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날짜는 안 적어주셨지만 네. 33만 원에 30%거든요. 네. 33만 원이면 되게 옛날인데. 그러네요. 자, 식품업계 부동의 1위 기업입니다. 최근 뉴스들에서 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인데 어떤 뉴스들이 좀 있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나 살펴볼게요. 네, 일단 많이 흔들렸다가 그나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네네. 있지만은 흔들렸던 이유 중에 손꼽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안 좋은 뉴스는 다 때려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전망이 하락했고, 네. 그다음에 주요 사업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고, 음, 그다음에 요즘에 보시면 옥수수 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옥수수 값이 맞아요. 엄청 올랐는데 요즘 작황이 안 좋다고 곡물 가격도 다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율까지 올랐고,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그쵸. 네, 이슈가 좀 크죠. 요즘 저희 먹을 것들에 이슈가 좀 많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 다 때려맞고, 그다음 또 최근 이슈가 셀렉타랑 슈완스 이런 해외의 식품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3조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자회사로 있는 CJ 대한통운. 네. CJ 대한통운도 뭐 유럽이든 뭐 아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M&A 활동으로 돈을 정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무 구조가 네.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좀 수익성 쪽으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 네. 괜찮은 것이냐? 이게 너무 좀- 많은 이슈를 다 받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죠. 이 이슈들을 받아서 내려왔으면은 이 이슈들이 해결될 것인가? 그쵸. 해결되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겠죠. 한번 보실까요? 네, 첫 차트 번째 볼까요? 차트가 33만 원이면 대충 어느 때죠? 이 정도네요. 언제 사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희망적으로 가장 최근에 샀다고 보시면은 3월쯤에 사셨네요. 네. 사고 나서 28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많이 어, 내려갔었는데 네. 그 뒤로 다행히 앞자가 3자로 바뀌어서 정말 감사한 상황인데 일단은 그 내려왔던 이유가 뭐 곡물 가격 급등, 뭐 환율 급등, 아프리카 돼지.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기 전에 곡물 가격부터 한번 저희가 보고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럴까요? 곡물 가격. 곡물 가격들은 보통 어떻게 보냐면요. 네. 차트에서 해외 선물이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에 들어가서 이게 보면 농산물. 어, 농산물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이제 옥수수거든요. 콘. 네. 콘 보시면요. 저는 농산물 차트 보시는 전문가는 또 처음 봤는데. 원래 농산물이 가장 먼저 거래됐던 상품인데 네네. 옥수수 가격 한번 보시죠. 급등을 했네요. 350부셀에서 450부셀까지 30%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옥수수가 여태까지 이런 급등을 보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러게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저도 옥수수를 조금 매수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옥수수를 왜 매수를 했냐면은 왜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네. 보통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는 게 사료를, 네. 사료로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 돼지들이 많이 돼지 죽어나가면은 옥수수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오르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했는데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다기보다는 돼지들 말고 다른 것들이 이제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돼지 말고 다른 거를 키울 텐데 다른 것들을 키우는 게 많아지면은 옥수수를 먹지 않을까. 그쵸. 그만큼 사료나 비료의 수가 네. 늘어나니까요. 네. 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옥수수가 잘 수확이 안 돼서 올랐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르긴 어쨌든 했네요. 올랐으니까 네. 다행이긴 수익 한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네. 어쨌든. 옥수수를 또 매수하신 분을 제가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네요. 이제 옥수수는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제가 잡은 투자 포인트가 맞다 그러면은 이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이제 나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이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솔직히 네. 이제 옥수수 차트도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옥수수가 원래 이렇게 주기적으로 급등락이 심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왔으면은 좀 경험적, 역사적 측면으로 한번 다시 되돌림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CJ 제일제당의 악재였던 곡물 가격 급등은 아마 이제 조금 해소가 될 시점으로 좀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환율이 급등했던 것들은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그쵸. 제가 방금 20분 네. 동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 또한 이제 점차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면은 앞에 세 가지 이유는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은 셀렉타랑 슈완스 얘네들 M&A 하면서 3조를 썼던 것들 이제 이것들이 돈을 쓴 것만 반영이 됐지 그쵸. 아직들이 얘네들이 돈을 번 것들이 반영이 어. 안 됐거든요. 근데 슈완스라는 기업이 셀렉타는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고 네. 슈완스는 냉동식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CJ 제일제당이 미국에 아주 성공적으로 진출해가지고 네. 그 미국에서 그 빗땡땡 그 빗땡고 아시죠? 그 마트에 가면 있는 빗땡고 네네네. 그 식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두 네. 맛있어요. 예, 네. 게다가 햇땡까지 아, 그쵸. 많이 부동의 1위죠. 예, 정말. 네. 미국에서도 그거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1인 가구에서 보통 밥 먹기 귀찮으면 햇반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그쵸, 그쵸. 먹잖아요. 이제 네. 미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땡 돌려가지고 네.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반찬으로는 빗땡고까지 아, 그쵸. 이렇게 하는데 그 슈완스도 이런 냉동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진천 공장도 이번에 증설이 돼서 이제 물품 생산도 조금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니까 네네. 슈완스 셀렉타 이쪽도 보통 매출이 1조가 넘게 나오는 기업이니까 아마 오. M&A에 대한 수익은 분명히 회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니까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30만 원인데 적어도 매수하신 데 이상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오. 싶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솔직히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리고 뚱뚱이고 뭐 체킨스 오실레이터고 네네.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솔직히 일봉상으로 추세가 없죠. 그럼 네. 주봉으로 바꿔보면요. 이제서야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홀딩 하시고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언제 사신지 모르겠지만은 기다리신 만큼 더 기다리시면 아마 이 주식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악재로 분류된 이슈들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CJ 제일제당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홀딩하시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유익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이죠? 네, 이번엔 푸드나무입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26,000원에 20% 매수를 하셨네요. 네. 자, 다이어트 도시락, 뭐 특히 닭가슴살 도시락,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푸드남은 잘 알려져 있죠. 뭐 이제 좀 여름도 다가오고 있는데 몸 만들기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매출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좀 살펴볼까요? 그 닭고기 하면 생각나는 것은 원래 치킨. 맞아요. 네, 치킨이죠. 원래 치느님이 먼저 생각이 네. 나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닭고기 생각하면 닭가슴살 먼저 맞아요. 생각이 닭가슴살. 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푸드나무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랭킹닷컴 이런 영위하는 회사인데 네. 제가 그 광고는 아니지만은 네. 한번 랭킹닷컴에 들어가 볼까요? 한번 얘기 나온 들어가 김에. 볼까요? 랭킹닷컴에서 어떤 걸 판매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어요. 이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주변에 제 친구들 주변에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좀 있거든요. 정말요? 이제 이 친구들 보면은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네, 요즘에는 이런 것도 우와. 맛있게 나와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보면은 뭐 이제 닭가슴살, 뭐 간편 한 끼, 뭐 건강 그래서 간식 PPL 해가지고 받으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보면은 이게 보니까 좀 구미가 당기네요. 되게 뭐 훈제 소시지 스테이크 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네, 보면 맛있어 다 보이는데.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장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네. 아이고 좀 기네요. 모델이 밑으로. 허경환 씨인가 봐요. 네, 맞아요. 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네. 아이고 이렇게 정말 많네요. 고구마 감자도 팔고. 다양한 식품 사업을 정말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푸드나무 정말 작게 그렇네요. 적혀 있습니다. 여기 푸드나무. 푸드나무 김영문 네, 대표님이 대표님. 계시는 푸드나무 회사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상장된 게 조금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러네요. 다이어트 뭐 닭가슴살 회사가 네. 상장된 것도 좀 재미있는 일이었었는데 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가 뭐냐? 그쵸.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한국전력. 왜냐면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니까 네. 한국전력. 그 다음에 조금 신세대로 내려오면은 이제 수영복 배럴. 그쵸. 이쯤까지 오게 되고 이제 조금 중간 세대가 조금 더 나이가 좀 있으신 세대까지 가면은 선풍기, 네, 그 신일산업까지 신일산업.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여름 관련주들. 이전에 조금 이제 여름 관련 신세대 종목은 이제 푸드나무 이제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종목이 봄에 좀 반응이 있었어요. 다들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네. 이제 여름 대비 다이어트 해가지고 봄부터 이제 시작하죠. 봄부터 네. 시작을 해야죠. 지금 시작하면 내년에 가셔야 늦어요.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은 겨울에 다시 찌시고 내년에 또 맞아요. 하셔야 되니까 그렇군요. 봄에 시작하셔야 네. 되시는데 일단 솔직히 전 다이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굳이 먹어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보통 운동하러 가면은 그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해주잖아요. 권해주고 막 타먹는 거 먹으라 그러고 네, 막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햄버거, 피자 이런 거 권하시거든요. 이거 솔직히 안 먹어봐서 네.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음식들을 조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번 닭가슴살만 먹으면 네. 물리고 퍽퍽하니까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먹어본 적이 있는데 3주가 최대예요. 못 먹어요. 다음에는 여기 랭킹 한번 여기 한번 이용해 근데 보시는 이렇게 걸로. 맛있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실적이 좋겠습니까? 또 네. 제 친구들 보면은 냉동실에다가 이거 쌓아두고 예. 운동 가기 전에 하나씩 데펴서 이렇게 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가는데 네. 이게 실적도 당연히 지금은 좋겠죠. 왜냐면 그쵸. 제가 지금 실적을 안 보고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네.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 심사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상장 심사를 최근에 받았으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지 심사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쵸.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까지는 아니어도 양호는 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올해 또한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저희가 몸에 대한 그게 조금 관심이 많아지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전망도 일단 밝은데요. 근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여름 관련주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실적도 괜찮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괜찮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애매한 종목들은 또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기술적으로 보기도 정말 애매한 게 애매해요. 뭐냐면요. 신규 상장 네네. 종목은 그 차트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전례가 없죠. 네, 제가 이 차트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차트입니다. 이 더 이상 앞에 차트가 없어요. 한눈에 그러니까 보이네요. 한눈에 지금 120일선도 나온 지가
2달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120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네. 근데 제가 항상 기술적으로 설명드렸던 그 딱 6개월 네. 여기만 딱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지금 뭐 얼마에 사셨다고 하셨죠 아까? 26,000원. 네. 26,000원 사셨으면은 조금 높은데 지금 한 7% 8% 정도 손실 중이신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지금 매수하는 게 차라리 어떨까? 왜 근거가 뭐냐면요. 지금 121선 근방에 이렇게 위에 보통 위에 있다가 잠깐 밑에 있다가 지금 다시 위로 올라왔죠. 네. 그러면은 제가 어제 설명드린 방법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주가는 대충 이렇게 네모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여기 밑에 제가 설명드린 지표는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상향과 더불어서 여기 뚱뚱한 음봉, 네. 음봉이 나와요. 음봉의 시가 이거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오. 그러면은 제가 어제랑 저번 주에 설명드린 네. 모든 종합적인 기술을 종합해 봤을 때 여기 위라면 정확하게 매수 시점이라는 거.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 지금 솔직히 여름 관련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한 발짝 늦은 감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덥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지금 다이어트 하기도 늦고, 근데 언제나 항상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시고,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솔직히, 그러니까 헬스 운동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하시고, 그렇죠. 계절이 이제 없죠. 실적은 제가 이 기업 실적을 봤을 때 1, 2, 3, 4분기가 솔직히 고르게 나타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지금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네. 10%.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추가 매수 하시면 비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담아두셔도 되시고 가지고 계신 매수 분들이라면은 가능하시고, 네. 조금 버텨도 되는데 이 종목이 다음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네. 하면은 여기 뚱뚱한 여기 양봉들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주의점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네. 상장한 지 6개월과 1년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 왜냐면은 이게 그 보호 예수 물량.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이 주식을 사놨던 사람들이 상장할 때 보호 예수가 걸려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못 판다, 1년 동안은 못 판다 이런 조건이 걸리는데 네네.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 종목이 작년 10월 초에 나오면 6개월 뒤면은 대충 4월, 3, 4월이거든요. 그렇죠. 이 3, 4월 뒤쯤에 여기가 4월이에요. 이 4월이 넘어가고 나서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네, 나고 그렇네요. 또 3개월 뒤면은 또 1년이 도래하거든요. 이때 또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 대신에 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보호 예수 물량은 주식이 비쌀 때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여기 6개월째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렇네요. 아마 이 주식이 9월 말이면은 또 보호 예수가 풀릴 텐데 7, 8월쯤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충분히 지금 수준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두시고 조금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푸드나무는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전해주셨는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또 어떤 게 있나 궁금해지거든요. 네. 요즘에 조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아스달 연대기가 좀 방영이 되면서 그러면서 위즈익 스튜디오도 다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위즈익 스튜디오는 어떤가 한번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즈익 스튜디오 보시면은 네. 위즈익도 한번 볼게요. 2018년 12월에 상장됐다가 네.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딱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종목도 막 올라왔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수도 있는 이 종목이랑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예전에 네. 카페24라는 종목이 있어요. 카페24. 네, 카페24도 보면요. 네. 여기도 6개월 차 볼게요. 2018년 2월에 상장해서 한 6개월 동안은 부지런히 오르다가요. 네. 그 뒤로 많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렇네요. 위즈익 스튜디오도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잘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아예 금지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권해드리지 않는 게 그 주가의 그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과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변수가 보호 예수 물량 때문인데 네. 왜냐하면 저항 때도 없고 지지 때도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도 정확하게 들어맞지가 않고 네. 기본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회사 내용에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꼭 카페24의 길로 갈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근데 카페24도 내린 이유가 뭐 실적이 악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호 예수 물량 풀리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조금 봐가면서 위직 스튜디오가 솔직히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올지는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요즘 좀 올라갈지는 흐름이 좋았는데요. 네. 그 뚱뚱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네. 거기 깰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종목은 보호 예수 물량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한 1년간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신규 상장주인 푸드나무 좀 살펴봤고 더불어서 위즈 스튜디오랑 카페24까지 차트 좀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햇볕이 뜨겁다 못해서 따갑게 느껴지는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